여유롭게 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큐. 오랜만입니다. 이문채널 독서하는 통째로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요 근래 추웠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뭔가 밤에 공기가 너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환절기 때마다 귀신같이 감기에 걸리는 게 제 특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나 이런 게 조금 높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좀 조곤조곤한 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 꽂아주시고요. 볼륨 좀 높여주시면 아마 시청하시는데 큰 도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건강관리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예고했듯이 드디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텍스트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역시나 이 부분 역시도 그때 예고했듯이 이제 파사주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다뤘던 거가 아니라 이제 중복된다고 했죠. 파사주에 적혔던 역사에 대한 얘기들과 말년에 적혔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고 한 텍스트에 중첩되는 부분들은 저번 시간에 다 다뤘어요. 저번 시간 2부에 걸쳐서 거의 한 40분, 50분에 걸쳐 다뤘으니까 이거 안 보신 분께서는 그 부분을 먼저 참고하시고 여기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는 그때 중복되는 거 말고 여기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들,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부분들만 뽑아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예고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제가 어디선가 얘기했던 거지만 진짜 이 얘기 사실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이 벤야민 스케치 강의만 20개를 넘게 찍었는데 그 다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신학 파트에서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태제 1번에 나오는 그 그 장기 기계 두는 꼽추 난쟁이 그 얘기하면서 언급했었고 그 이전에도 이 얘기 비슷하게 진짜 많이 언급했어요. 여러 영상들에서. 왜냐면 벤야민 사유에 대해서 역사의 개념에 대해라는 요 텍스트가 갖는 위치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요 적어볼까요?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이게 1940년에 적혔죠. 1940년에 적혔던 마지막 저작입니다. 이걸 적고 벤야민이 몇 개월 뒤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마지막까지 고치던 텍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국내에 번역되기로는 이제 역사철학 태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제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원제가 맞습니다. 근데 왜 역사철학 태제로 많이 이제 좀 의역해서 많이 내놨냐면은 요 텍스트 자체가 이제 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태제 1은 뭐뭐뭐, 태제 2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17번 B번까지 있던가? 아마 17B까지 있을 거예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노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플러스 노트. 이제 일반 독자라고 한다면은 뭐 노트까지는 안 볼 확률이 높겠지만 연구자라면 당연히 노트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 아마 참고해가지고 이제 귀신같이 핥아가지고 벤야민 이론을 조금이라도 더 구체화시키려 노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에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텍스트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 자체가 완결되지 않았어요. 벤야민이 정말 끝까지 고치다 간 텍스트고 마지막 이게 본인이 제 생각이 이래요. 본인이 이게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일단 이 텍스트를 직접 읽으면은 좀 참 비이성적인 말이지만 느껴집니다. 논리가 없는 말이죠. 느낌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텍스트 자체가 가진 어떤 비장한 느낌, 마지막 느낌, 진짜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사회의 응축. 왜냐하면 이때까지 달려왔던 벤야민의 사유 전체가 여기 응축되거든요. 메시아주의, 문학에 대한, 폭력에 대한, 주권 폭력, 예외 상태, 감정, 인간 존재에 대한, 그 다음에 유적인 어떤 뭔가를 펼쳐내는 것의 중요성, 폐허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독일 비에그 원천에서 다뤘던 여러 모티브들이 요게 다 번복돼요. 파사주 프로젝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본주의 비판 역시도 곁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벤야민이 달려왔던 모든 텍스트가 여기에 다 총망라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 텍스트가 100쪽이 안 넘거든요. 태제 형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령처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을 가장 감명한 방식으로 남긴 겁니다. 딱딱 정리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때가 나치한테 쫓기던 시절이에요. 국경을 막 넘어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막 엄청 다듬고 길게 적을 만한 여력 자체가 없었어요.
따라서 진짜 정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텍스트는 더럽게 어렵다. 더럽게 어렵다, 진짜. 제가 이거를 23살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4년도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대학 때. 그때 읽었을 때 제가 이해 못했어요, 솔직히. 뭐지 이게? 몇몇 구절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죠. 약간 마치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처럼 1, 2, 3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4부터 7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또 8, 9는 또 이해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10부터 20까지 또 아예 이해가 안 되다가 또 그 뒤에 조금 이해되고 그러니까 듬성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이해된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이어져가지고 전체 망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나 연인에 대해서 그 사람 생각을 100% 압니까? 알 수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의 그물망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 그물망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완전히 똑같으면 동일시죠. 근데 동일시는 불가능합니다. 뭐 가능하다, 뭐 영상 보는 분 중에 그게 가능한 아주 대단한 전지전능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렇고 아마 대다수도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이죠. 뭐 좌우지간 완전히 동일시하는 건 불가능하고 대부분 의미의 그물망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추론하고 얼추 그렇겠다 싶은 느낌으로 가는데 제가 그때 이걸 처음 읽었을 때 그 의미의 그물망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물이 너무 듬성듬성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고기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2번 읽었고 2번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3번째 읽을 때는 거의 반쯤 필사하듯이 읽었던 기억해요. 모르는 구조 옮겨 적어가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14년도 그때 23살 때는 끝까지 결국 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으로 지금 이제 벤야민 스케치죠, 이 강의는. 그렇기 때문에 벤야민 스케치를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정말 전공자 느낌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철학 사조를 다 꿰야 돼요. 그 당대 정치 역사적인 어떤 맥락도 같이 꿰야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벤야민 생각이 새롭게 곁들여지는 부분 역시 다 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전공자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미완성이고 여러 노트들, 번역 안 돼 편지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요게 대한 또 여러 주석들, 여러 가지 벤야민이 적었던 비평, 유명하지 않은 비평들 많거든요. 뭐 어떤 소설책을 읽고 짧게 한 5줄 정도 남긴 서평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는 전집을 읽지 않는 곳에는 알 수가 없죠. 책으로 출판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쪽지 모음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전집에 나와 있거든요. 벤야민 전집에. 물론 벤야민 전집은 국내에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막 변태처럼 다 끌어내가지고 이거를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서 이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비완성 저작이기 때문에 그 모자란 걸 채워서 만든 게 벤야민의 생각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연구자들의 생각이지. 따라서 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벤야민에 대한 A 연구가, B 연구가, C 연구가, D 연구가 다른 연구자들이 했던 작업들 다 참고하고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작업까지 같이 곁들여져야 돼요. 근데 그 연구자들이 속한 토양이 다 다르거든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한 사람도 있고요. 약간 주권 권력, 아간벤 계열에 속한 사람도 있고요. 혹은 들레즈라든지 굉장히 프랑스 좌파적 전통에 강한 속한 사람도 있고, 구조주의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반대쪽에는 슬라브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조금 공산권, 주체 이론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급진적인 사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상가들 사상적 맥락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럼 그 사상적 맥락을 이해하려면 그 사상을 알아야겠죠, 맥락을. 그러다 보면 이 텍스트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사 전체를 훑게 되는. 그러니까 이 100조 안 되는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한 10년 넘게 사유의 여정을 떠나는 그런 미친 짓거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한 26살 때쯤에. 그래서 그쯤에 벤야민 안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걸 하고 있네요. 여러분, 역시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인생 개판이죠. 짜증나네. 넘어갑시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게 했고 서론이 길었죠. 네.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 얘기가 굉장히 철학적 유언장이고 벤야민이 마지막으로 적고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다. 그러면 이 텍스트를 준성 씨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 강의에서는 딱 한 놈만 팹니다. 이 텍스트에서 태제체, 이것도 여기서 안 나온다고? 곤란한데 안 나오면은 나와줘. 안 나오네요.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은 우리 한 놈만 팹니다. 이제 태제 7번을 건드립니다. 태제 7번. 태제 7번에서 뭐가 나오냐? 크게 압축하자면은 요 두 가지가 나와요. 감정이입과 전승탑.
정승탁이 뭔가요? 이 얘기는 이제 정승탁 얘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우지간 요 태제 7번만 팹니다. 이제 본 벤야민 스케치에서는 나머지 태제들은 안 건드리나요? 이거 말고 다른 강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건드렸지만 이거 전체를 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벤야민 스케치라고 하는 벤야민의 대략적인 사유 스케치를 훑는 게 목적인 본 시즌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나중에 심화할 때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사전 설명이 10분 넘은 것 같은데? 너무 길었는데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시작할 거냐? 어떻게 시작할 거냐? 연도를 훑는 걸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야민이 살았던 그 20세기 중순의 그 지옥 같은 시간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게 연도를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이 연도에 대해서 뭔가 역사를 배우신 분이야 익숙하겠지만 역사를 배우지 않은 분이라면 약간 좀 벙찌겠죠? 괜찮습니다. 제가 다 채워줄 거니까 저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934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제 시간대죠. 1934년은 히틀러가 총통에 오른 시간대입니다. 히틀러가 총통에 오르죠. 이때 뭐 세계 대공황이 벌어져가지고 독일에 엄청난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정치적 무능력과 의회 냉소주의에 시달리면서 정당 해산에 준하는 그런 엄청난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나치당이 발흥하고요. 그 나치당이 당수였던 히틀러가 엄청난 인기를 잡으면서 단숨에 총통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1934년에. 그리고 우리 모두 역사 상식으로 알고 있듯이 히틀러는 나치당은 반유대주의를 외쳤죠. 그래서 1935년에 반유대주의에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킵니다. 그 법률이 뭘까요? 상식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악명 높은 법이거든요. 니른베르크 법이라고 합니다. 니른베르크 법. 별거 아니고 니른베르크 이제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법이기 때문에 니른베르크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이 뭐냐면 이 법의 핵심 골자는 이래요. 이제부터 유대인은 독일 시민, 그러니까 정상적인 독일 시민이 아닌 겁니다. 2등 시민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이제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 민족 그 혈연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독일 제국의 그 어떤 공직에도 올라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분리주의 정책을 펼치죠. 분리주의.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국외 추방, 유대인을 추방하면 수용소에 가두는 그런 식의 어떤 수용소, 아우슈비츠 알죠? 거길 연결되게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국적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이제 36년인가 벤야민을 비롯한 여러 많은 이 법의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겠어요? 이 전까지 막 히틀러 미쳤다, 나치당에 투표하는 건 바보짓이다, 저런 극우정당 막 욕한 좌파 세력들이 제일 무서웠겠죠. 그래서 많은 좌파 지식인들이 망명합니다. 근데 뭐 조금 겁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많았죠. 이럴 때 한나 아란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현명했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미국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뭐 좀 하다 말겠지. 이런 미친 히틀러가처럼 미친 얘기가 뭐 권좌에 오래 머물겠나? 하다 말겠지. 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독일 옆에 붙었던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19세기 모더니티의 수도라 불릴 수 있는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벤야민 역시도 파리로 넘어가요. 이제 파리로 넘어가면서 파리에서 이제 체류하면서 벤야민 같은 경우에는 파사주 프로젝트를 다듬죠. 필생 역장을 완성시켜 보려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정세가 계속 안 좋게 돌아가요. 나치당의 인기가 안 떨어져. 자꾸 막 제가 역사 설명 길게 할 수 없지만은 나치당이 자꾸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38년에 많은 지식인들이 어디에 희망을 걸었냐면은 이제 지도를 그리자면은 여기 프랑스가 있죠. 여기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 옆에 국경선을 두고 뭐가 있죠? 여기에 이제 소련이 있습니다. 요 중간에 폴란드가 있죠. 여기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은 뭐죠? 당시에 공산주의 종주국이었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이 고통받는 수많은 프롤레타리아트를 해방시키는 위한 어떤 전선. 실제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쪽에서 돈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무기를 지원하는 그런 코민테른 같은 그런 것들이 실제 설치됐고 오랫동안 작동했죠. 한국사를 배우신 분이라면 여기서 나온 자금들이 이제 멀리 있는 이제 조선까지도 흘러갑니다. 무지막지한 기구였는데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특히 독일의 지식인들은 소련에 굉장히 많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리 소련이 이런 미친 파시즘을 가만히 방관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벤야민이 이제 여기에서 자기 절친한 친구 호르크하이머가 있습니다. 이제 호르크하이머는 미학 공부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이름이죠. 누구죠? 테오도어 아도르노와 함께 공동 집필을 냈던 호르크하이머가 펴낸 책이 바로 계몽의 변증법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거두죠. 1세대 학자라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발터 벤야민이랑 친했거든요.
발터 베냐민한테 편지를 보내요. 발터 베냐민이 거기에 편지에서 뭐라고 적냐면은 요 소련이 이후 벌어질 전쟁에서 우리의 충실한 대행자가 돼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무슨 분란이나 전쟁이 벌어지면 분명히 든든한 아군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그럼 이때 당시 소련의 이제 누굴까? 이제 국가 1번 서기 이제 뭐죠? 총리가 누구였죠? 맞아요. 그 악명 높은 이름 이시오프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자였나요? 저는 스탈린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듯이 독재자에 가까워요. 국가 어떤 전체주의 통제되는 비밀 경찰이 운영되는 그런 독재 국가를 만드는 그런 최악의 독재자에 가까운 인간형인데 이 친구는 이 당시에 이 정세를 보면서 어떤 공산주의라든지 세계혁명을 향한 그런 프롤레타 해방전선 그런데 전혀 생각을 두지 않았어요. 소련은 이 자체로 하나를 움직이는 국가고 모든 거는 프롤레타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철저하게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봤던 이제 그런 정치가 최악의 독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여러분 미리 말하자면은 이제 1939년 1월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맞아. 1월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날 그 유명한 폴란드 침공이 벌어져요. 폴란드 침공. 누구에 의한? 독일에 의한. 폴란드 침공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의 발발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대에는 히틀러는 뭘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전선을 히틀러가 이제 폴란드를 치면서 이쪽으로 막 쳐들어가거든요. 프랑스 공격하고 그러니까 옆에는 소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선이 두 개가 돼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왜 졌어요? 여러분 세계사 퀴즈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진 이유를 말해보시오. 정답. 전선이 두 개였으니까. 동부전선, 서부전선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물자를 다 보급하는 바람에 이제 자원이 떨어져가지고 망해버렸죠 독일이. 그러니까 이거 약간 여담인데 독일이 그걸 모르진 않았어요. 1차 세계대전 수뇌부들이. 그러니까 독일이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동부전선, 서부전선이 있죠. 일단 근데 여기 철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철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병력을 동부전선에 집중시켜가지고 한 방에 무너뜨리고 여기서 이긴 병력들을 다시 이쪽으로 수송해가지고 얘도 이겨버린다. 그러니까 이 격파시키고 요 빨리 격파시키고 이 병력들을 다시 수송해서 요 이놈도 격파시키는 그런 뭔가 집중 전략을 펼쳤어요. 요 철로를 통해서 그 전쟁 계획을 짭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에서 이게 왜 안 먹혔냐면 프랑스랑 영국이랑 다 똑같이 했거든. 얘네들 열강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전대로 여기서 한 방에 안 부서졌어요. 그 다음에 요 철로도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 혼선이 비춰지는 바람에 그 좌우지간 1차 세계대전 지고 나서 독일 수뇌부에서는 전선이 두 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요. 그 당시에 히틀러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미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 1938년 8월 23일 날 독일이랑 소련이랑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 이름이 이제 몰로토프 리벤토로프 조약이 맺혀져요. 독소 불가침 조약이에요. 독일과 소련은 서로 싸우지 않겠다. 이건 이제 당시 독일과 소련의 이제 외교관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왜? 국가사회주의 나치당은요 공산주의를 공공연하게 주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소련 역시도 국가주의 사회당 나치당은 이제 자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 서로 맹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는데 국가적인 어떤 이익관계 내에서 이걸 승인합니다. 스탈린이 왜 승인했을까요? 스탈린은 좋죠. 히틀러가 유럽을 치겠대. 예로부터 러시아는 유럽으로 진군하고 싶어 했고 이제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러시아의 진군을 막는 게 목표였죠. 지금도 크림반도 분쟁이 그겁니다. 이제 골 때리죠. 근데 이제 히틀러가 프랑스랑 영국이랑 이쪽을 다 치겠대요. 얼마나 좋아. 지네들끼리 자멸하다가 나중에 전선이 안 좋아지면은 내가 침공하면 되겠네. 혹은 영토를 좀 더 넓히던가 뭔가 어부지를 이득 볼 게 많겠다 싶어가지고 이 불가침 조약이 승인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해버리고 영국 빼고 다 먹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요 작전 그대로 수행해가지고 전선 열차 태워가지고 소련을 쳐버리죠.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계획이 이제 진격전이 2차 세계대전에서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 실패했던 전략을 이제
철로가 아니라 탱크라든지 이런 굉장히 빠른 진격전을 위한 그런 장비를 통해서 독일이 그 육군 장비, 기계 장비를 통해서 이걸 성공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성공적이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미국이 참전하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참전 안 할 줄 알았거든. 미국이 참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참전하면서 여기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노르망디랑 소련이랑 전선이 두 개가 돼버렸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독일이 아주 좋았지만 중기를 넘어서면서 후반기에는 결국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마는 그런 슬픈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 인류에 봤을 땐 정말 다행이었죠. 독일이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뭐 좌우지가 역사 얘기를 되게 길게 했네요. 여러분 철학 채널인 줄 알고 오셨을 텐데 이 뭐지 이거는 이 역사 채널은 하지만 역사 얘기 좀 재밌죠? 저도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막 더 하고 싶어. 역사 얘기 아는 거 많거든요. 생략한 게 너무 많아. 라고 하지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벤야민 스케치 시간이니까 집중해 봅시다. 다시 벤야민에 집중합시다. 벤야민이 여기서 이제 이 얘기 까먹었네. 소련은 뭐라고 했냐면 얘기했죠. 소련은 이제 자기 든든한 아군이라고 생각했는데 8월 23일 이제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이 맺어지면서 끝장나요. 이때 지식인들이 잠을 못 자요. 믿었던 소련이, 우리 믿었던 스탈린 동지가, 우리 스탈린 서기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미친 짓을 했다고 하면서 막 잠을 못 자고 울분을 토하고 막 그런 좌파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날 8월 23일 하룻밤, 24일 넘어간 이 하룻밤 동안 잠을 제대로 잤던 지식인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발터 베냐민은 진짜 상심이 컸습니다. 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고 심지어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거든 이미.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상실이 컸겠어. 역사의 개념에 대해라는 이 텍스트는 여러분 바로 이런 상실감 속에서 적혀진 텍스트예요. 이게 희망적일까요? 여러분 희망적일 수가 없어요. 희망적일 수가 없어요. 이 텍스트는 굉장히 쥐어짭니다. 절망적인 정성이 기본이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암담하고 그게 지배적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줌 뭔가 바톤을 남기자. 여기에 분명히 희망의 씨앗이 좀 있을 거야 라고 한 얘기를 정말 쥐어짜듯이 합니다. 느낌이 이래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이랬어요. 저도 글을 쓰는 입장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벤야민이 여기에 정말 희망을 가져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세상 끝났고 멸망할 거고 좌파적인 희망은 없다. 이런 게 좀 더 강해요. 체념적인 어조가. 근데 그런 어조를 너무 강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이 희망 얘기를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수성이 느껴지는 글이에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지죠. 이후 얘기를 마저 하자면은 1940년 9월 초에 이제 벤야민이 마르세유에 갑니다. 왜? 비자를 받아보려고. 근데 못 받아요. 못 받아. 근데 이미 이쯤 되면은 이제 독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프랑스를 함락시킵니다. 프랑스 파리를 함락시키니까 이제 벤야민이 프랑스 파리에 체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막 도망가요. 스페인 국경 쪽으로. 근데 처음에 마르세유를 먼저 가는데 막혀요. 안 된다고. 근데 마르세유 비자가 나왔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 그게 아렌트예요. 벤야민과 아렌트가 이제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래서 벤야민이 자기는 비자는 안 나오고 아렌트는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순간입니까? 그 벤야민이 자기는 못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원고를 아렌트한테 대신 맡깁니다. 네가 이 원고를 미국에 가져가 달라고. 넌 안전하니까. 나도 뒤따라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렌트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 원고만 받고 미국으로 혼자 가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죠. 발터 벤야민은 원고를 아렌트한테 남기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스페인 국경마을 밑으로 남아합니다. 계속 내려가요. 거기 스페인 국경마을 포르투 앞에서 그걸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해요. 결국 그 실패한 날도가 이날입니다. 9월 26일. 그리고 이날 발터 벤야민 어느 여관방에서 몰핀을 과다 투여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런 시점이죠. 그러면 역사의 개념이 언제 적혔냐? 한 이 언저리라 보고 있습니다. 39년 말렵 그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1940년 봄부터 요 사이에 적힌 텍스트고 적힌 다음부터 한 3, 4개월 동안 발터 벤야민이 글을 쓸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자꾸 비자 발급받고 편지 쓰고 저는 위험 인물이 아닙니다. 저를 제발 좀 국경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편지 쓰고 막 답장 받아보려고 그 자기 쓴 편지에 답장에 관련된 돈을 막
붙여가지고 대신 보내기도 하고. 왜냐면 그 발신료 때문에 나한테 답장이 안 올까 봐 너무 조바심 느껴져. 불안해가지고. 근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발신료는 막 자기가 막 며칠씩 굶어서, 밥을 굶어서 마련한 돈을 붙이고, 이게 필사적이었어요. 근데 다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 동안 글을 제대로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제를 자꾸 다듬어요. 자꾸. 그러다가 이제 아내한테 전해주고 자기는 자살하죠. 뭐 좌우지간 그런 비운의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가. 그럼 이 텍스트에서 발터 베냐민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일단은 감정이입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